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다 거의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킨츠키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화해하는 가족,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안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없어서. 있었으면 했습니다. 왜?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아침에 눈 떴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그래요. 편하니까. 아침에 눈 떠서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아니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기분을 안 풀어줘? 기분을 풀어줘야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근데 그 기대감을 또 안 채워줘? 그럼 이놈 인간이 화가 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아냐면 절단 내기 위해서 싸우는구나 와 잘 해보려고 싸우는구나, 그 차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당연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조율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이번에 너무 막 실망했어. 그래서 그럼 그 실망도 조율하면서, 그러면서 조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과, 그래 나는 너하고는 끝이야, 이제 내 인생에서 U는 아웃이야, X 찍,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는 척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때까지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워요, 뭐 내지는.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는데 안 싸우지? 그래, 밤에 싸우실 거야. 나가서 싸우실 거야. 그래, 카톡으로 싸우시겠지. 이렇게 제가, 왜냐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자녀분들이 어리니까 뭔가 이제 표정이나 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상처받을 걸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또 사춘기가 돼서 이제 엄마를 아빠를 볼 때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그럼 그래 너도 컸어 이제 막 나가자 이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싸우고, 특히 이제 큰 아이가 있는 집, 죄송하지만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는 집은 밑에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면 중고등학생 있는 집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냥 아이만 봐도 화가 나는데 부부가 보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떨어져서 사셔야 돼요. 서로 좀 출퇴근 시간도 좀 조절하시고, 아이님의 퇴근 시간도 좀 잘 조절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동생들이 많이 눈치를 봅니다. 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을 때, 특히 이제 항상 모의고사 보고 나면 왜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고3 때는 또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어차피 고3 때는 다 내려놓으실 거 다 내려놓으셨고, 이제 고3 때 아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그런 철저한 마음에 운동 안 하시던 것도 열심히 나오시고, 고3 때는 오히려 또 좀 조용하긴 한데 고1, 고2 때까지가 가장 피크죠. 뭐 중학생 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킨츠키 이론을 말씀을 드린 건, 킨츠키는 이제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이에요. 이제 도자기가 깨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깨진 부위를 잘 이렇게 오칠을 하고 거기다가 금이나 수은 같은 걸 입혀서 그 깨진 그 갈라짐, 그 금 자체가 이 도자기만의 고유의 무늬와 고유의 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가로 팔립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될 거야.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엄마 아빠가 돼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만 줘야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라는 부사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냥 열심히 사시면 되고, 당연히 나도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아차 싶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아이한테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확 꺾였어. 내가 우리 아이를 망친 거야. 얘가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더 잘 클 수 있는 애가, 아유 나를 만나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잘 크는 거고, 그리고 그 상처 또한 그 아이가 뭐 해야 되는 상처예요? 이렇게 연고 발라서 아물고 가야 될 상처예요. 윤동주의 서시에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한테 주어진 길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너한테 제재를 하고 너한테 이런 어떤 뭐랄까 안 돼, 뭐 돼, 허용을 하고 허용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진 그 부모가 너한테 주어진 길이야. 네가 부모 바꿀 수 없어. 너한테 주어진 길을 바꿀 수 없어. 그러면 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요는 좀
좀 창피하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고등학교 이후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이라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 뇌과학적으로 그게 안 된단다. 왜? 어차피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 테니까.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옵니다. 눈에 레이저가 쏘이면서도 속으로 쫄아요. 그래서 이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좀 하고 따라옵니다. 고등학생 때는요, 눈에 레이저 안 쏴요. 왜? 어차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말, 그냥 부모님이 어떤 말 그런 것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는 부모님을 평가는 합니다. 잘 이렇게 성실히 사시는지 열심히 사시는지 평가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중학생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불만 불평이 정말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는데? 누가 나 낳아라 그랬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낳아놓고서 왜 이렇게 키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부모님도 이제 이 뒷목을 잡으시는 거죠. 저도 들었어요. 저도 제 자식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희 건대나 이대 교수님들도 나도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날고 기어봐야 자식들한테는 부모는 뭘 뿐이에요? 그냥 잔소리쟁이일 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어떤 자녀를 키워가면서 계속 킨치키 작업을 하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상처를 이겨내면서 킨치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부 사이를 유지해서 그냥 가정이 행복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싸울 땐 싸우시더라도 그릇도 깨고 막 싸울 땐 싸우시더라도 딱 깨고 하고 나면 화해하고 또 그냥 아이들 앞에서도 안 싸우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 무슨 때 엄마 생각이 이렇고 아빠 생각이 이래서 우리 좀 지금 싸우는 거야. 좀 싸우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울면서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막 이렇게 너무 슬프고 막 무섭고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저보다도 위로를 더 잘해주는 게 같은 그 친구들입니다. 그랬구나. 너 너무 막 무서웠겠다. 너무 속상했겠다. 그때 나한테 전화했을 때가 엄마 아빠 싸울 때였어. 막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같이 쭉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정사 다 알아요. 너네 엄마 예쁘지만 성격 안 좋잖아. 막 이런 얘기. 예,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로를 해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정말 속상하고 힘들겠다. 근데 엄마 아빠도 성장 중이야. 엄마 아빠도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엉덩이 두들겨 주면 어휴 쭈쭈쭈 잘 크고 있네. 싸우면서 다 크는 거야 하고 이렇게 니네가 이해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전이 되는 순간이 와요. 역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중3 남학생이 저거 엄마랑 길 걸을 때 제가 엄마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하고 걷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보다 훨씬 큰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얘가 첫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좀 그 사랑이 너무 버겁겠다 했더니 저도 좀 버겁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없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 어머님이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야 저거는 너무 사랑해서 대하는 들어오지 마.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오늘 약속 안 지키고 친구랑 또 너 PC방 갔지. 너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게 딱 연인끼리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중3이 되니까 벌써 키가 이렇게 크니까 엄마는 어디 갈 때 머리에다 손 이렇게 얹고 우리 엄마가 길을 잘 못 찾아서 오른쪽. 그래서 그게 다 집안마다 분위기라는 게 다르고 엄마와 아이의 그 관계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화 안 내. 우리 집에는 그렇게 하면 엄마가 화낼 거야. 했더니 아니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해. 자기가 이렇게 해줘야지 너무 좋아하고 예, 그리고 어디 가자 그러는데 자기가 졸려서 안 갔대요. 백화점을 가자 그랬는데 난 졸렸어. 더 잘 거야. 일요일 날 아침 9시 30분에 감히. 일요일 날 아침 9시 30분은 깨우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백화점 오픈런을 하시고 싶었나 봐요. 백화점 몇 시에 열죠? 10시. 그럼 오픈런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안 가겠다 해서 그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아작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갔다. 애가 비를 쫄딱 맞고 수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있다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아침에 쫓겨나서요. 그냥 친구들이랑 비 맞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너 하루 종일 밥은 했지. 못 먹었어요. 그럼 너 가방도 안 갖고 왔더라고요. 아침에 쫓겨나서 친구들이랑 뭐 축구하고 뭐 하다가 집에 들어갔다 가방 챙겨서 나오지. 아니 엄마한테 맞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 그냥 왔대요. 그래서 여기는 와서 정말 고맙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왜 그럼 넌 쫓겨났어? 했더니 그 백화점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들아, 너는 엄마한테 애인이잖아. 일요일날 쉬시는 일요일날 애인한테 좀 시간을 안 내주면 얼마나 화가 나겠니? 그래서 지금 네가 조금만 머리를 한번 써봐. 그 잠을 이겨내고 같이 오픈런을 해서 너는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다. 티셔츠도 얻을 수 있고 맛있는 점심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너는 어머니 잔소리를 한 80% 감소시킬 수 있는 넌 티켓을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요? 엄마가 그걸 원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넌 모태솔로야. 나는 네가 마음까지 모태솔로가 안 되기를 기도하지만 가능성은 높은 것 같기는 해. 남자애들 이렇게 한 두세 명이 있는데 서로 모태솔로라고. 야, 나는 그래도 한번 고백은 받아봤다고. 걔가 짱입니다. 중학교 올라와서 고백을 한번 받아봤대요. 우리 다 놀래요. 네가 내가. 자기가 얼굴이 좀 된대요. 사실 얼굴 안 되거든요. 그냥 눈, 코, 입만 있을 뿐인데 얼굴이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증거는 고백을 받아봤다는 거. 그럼 아이들 다 인정합니다. 그래, 네가 제일 잘생겼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엄마의 그런 걸 이제 조금은 이렇게 같이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지금 이제 엄마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학습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도 중요하고 저는 시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점수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나오는 점수란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초부터 단단하게 쌓았느냐. 그 친구가 7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돼도 단단한 70점이면 걱정 없어요. 근데 90점을 받아도 이러면 선생님 저 3개 찍었는데 맞았어요. 제가 이러면 그 다음에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본인한테는 항상 찍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고도 대충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감이 있으니까 하고 또 찍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래서 저도 공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 근데 그 관계 중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데 베이직한 관계는 엄마 아빠. 형제자매 아닐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형제자매는 그래서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빠는 뭐해? 몰라요. 어제는 오빠 뭐 했어? 몰라요. 같이 안 살아? 같이 살아요. 대화는 해? 아니요. 마지막 대화한 게 언제야? 일주일 전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또 성별이 다르고 그러면 완전히 이건 약간 좀 번해. 그리고 또 같은 형제인 친구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거의 격투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치고받고 싸워도 거울이나 유리는 조심해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치고받고 싸워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사회화 배우는 거고 또 그렇게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애들이 인간관계 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면 제일 좋은 인기 남녀입니다. 왜? 집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인간관계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인간관계는 결코 좋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다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친구의 행동이 다 내 뜻과 같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모든 친구가 나를 이해해줄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이건 지명사실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는 풀 데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학교에서 인기 많고 또 선생님들이 얘는 너무 착하고 뭐 좋은 애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집에서는 결코 좋은 애가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는 좀 막 소리도 좀 지르고 짜증도 내고 할 거 하면서도 막 안 할 것처럼 협박이란 협박은 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걔가 밖에 나가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억누르면서 스트레스를 참고 인간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럼 얘도 어딘가에선 뭐 해야 돼요? 본색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본색 드러내기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죠. 어떤 친구는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전생에 국가를 구했나 보다. 사실 그런 아빠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아빠가. 대체로 엄마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 속이 제일 많이 썩는 건 어머님이시죠. 그거를 다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정말 이렇게 슬 하의 자식입니다. 무릎 아래 자식. 이제 4학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마음의 거리를 두시고 좀 빠르면 6학년? 그때부터는 이제 그 분과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그분, 그님. 나중에 이제 상대가 싫어지면 그 사람까지도 되는데 그 놈, 뭐 그 녀석, 개 뭐 이렇게까지도 되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립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 뇌 발달도 하고 지식도 쌓으면서.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암송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지식인으로서 시 한 편 정도는 어디 가서 딱 암송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시가 윤동주의 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시 암송 꼭 시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종이책으로 읽어야 된다. 종이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학은 계단,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은 지층. 그래서 반드시 임계점이 넘어야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다. 그래서 임계점이 넘은 아이는 글쓰기가 다릅니다.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아이가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씩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임계점이 넘지 않은 아이가 글을 잘 쓸 수는 없어요. 글쓰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 독서 임계점을 넘겨주세요. 이 뜻이에요. 임계점이 넘으면 뭘 읽어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폭이 다릅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우리 부모님이 읽었을 때 하고 아이가 읽었을 때 다른 건 임계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계점을 올릴 수 있도록 쌓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는 아직 89도, 90도, 아니면 99도인데 그걸 못 참고, 그죠? 그걸 못 참으시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임계점 제일 늦은 아이는 까놓고 다 얘기할게요. 가락구 친구인데 그 친구도 까맣습니다. 해누리 출신이고요. 해누리 3년 동안 까맸었고요. 가락 들어가서도 1년 동안 까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락고에서 이제 1학기를 보내고 엄마를 저한테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 어머님 제가 4번 봤어요. 4번. 그 친구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럼 그 어머니는 애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안 보내고 싶었을까요? 애는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수업하자고. 근데 수업을 들어야 될 건 누구예요? 아드님이잖아요. 아드님이 싫다고. 여기는 숙제도 많고 가방도 무겁고 싫다고. 매년 한 번씩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어머님을 보낸 거예요. 엄마 갔다 와봐.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날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특명을 받고 기분 좋게 오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기 단원이 4개 있어요. 고등학교는 5개 있어요. 단원이. 그리고 중학교는 1단원에 밑에 소단원이 2개 있어요. 많아야 어쩌다 3개? 그러면 1학기 동안 8가지 배운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는 5단원에 한 단원에 3, 4개 있어요. 소단원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국어가 중학교 3학년 전체 거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고1 공통국어 1학기, 2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3년을 싹 다 모아놓은 걸 2번 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2가 되면 자기 과나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매체로 갈 것이냐, 업문으로 갈 것이냐, 그죠? 독서로 갈 것이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정만 보셔도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를 빠삭하게 잘 알고 가야지 고등학교 1학년 1단원에 이렇게 싹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나니까 자기가 국어 자신했었거든요. 왜? 중학교 해누리에서 중학교 국어 성적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좋으니까 그렇게 시커멓게 뛰어다니고 동락스케 가라고 그래서 그냥 안 가도 국어 잘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층으로 쌓인 점수냐, 그냥 그때 시험범위 공부해서 점수냐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도저히 이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큰아이가 대학생이니까 큰아이를 보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기초부터 잡아야 돼. 얘는 뭘 읽었을 때 뭔만 이제 하나도 이해를 못해. 이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읽기 자체가 안 돼. 기초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얘 기초부터 잡아달라고 왔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안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가 제가 물어봤어요. 2년 재수시킬 자신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내신도 아예 포기하고. 왜냐면은 이 기초부터 잡아서 국어가 3대 영역이 있잖아요. 운문 영역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영역이 있고요. 문법 영역. 작게 잡아도 3대 영역이에요. 좀 확대해서 잡으면 말하기 듣기까지 들어가요. 그럼 말하기 듣기는 포기한다고 치고 이 3가지 영역을 기초부터 특히 그 산문 영역, 그죠?
비문학은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비문학은 제가 뭐 어차피 이과 출신이니까 잡아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산문 영역, 운문, 그 다음에 소설 이거는 맥락 잡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재수를 하면 국어가 2등급 내지 1등급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기초를 잡아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어 교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려드린 솔루션은 가락고를 중점으로 하는 국어 학원에 원장님하고 딜을 해라. 왜냐면 이 친구는 국어 학원 일반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 하고 있기는 해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일반 반에서 진도 쫙쫙 빼고 시험 대비 문제 계속 풀리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이 친구를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학원으로 제가 넘겼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 자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도 이제 대학생을 보내보셨으니까 알지만 대치동에서 이게 우리 흔한 말로 막 가끔 언론에 나오는 약간 안 좋은 말로 뭐 쪽집게 한 문제당 얼마, 과목당 얼마 그 비싼 금액이 사실 우리 어른들끼리 하는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험 문제예요. 그런 문제나 그런 가외를 받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탑 상위권 아이들이 킬러 문제 한두 문제 나 아주 중요한 문제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이게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사실 씁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못해. 킬러 문제고 뭐고 가는 기본도 안 돼. 이건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행복한 문제이고, 예. 그 기본이 안 되는 친구는 돈이 아니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시간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시간이 있고 이제 뇌 발달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또 심리적인 상황에 있어서 체계를 잡을 수 있을 때 방학 때도 책 많이 읽히시고 어떤 아이들 글쓰기 굉장히 중요한데 글은 써야지 늘기는 해요. 읽고 쓰고가 반복돼야 돼요. 제가 일요일날 수업하는 중학교 3학년 제가 아까 그 남자애는 엄마를 이루고 내리고 여자애는 굉장히 얌전해요. 근데 그 친구 글을 제가 칭찬을 했어요. 정말 6년 만에 칭찬했어요. 안 놀래시네요. 네, 6년 만에 칭찬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학생이지만 완전히 이과 성향이고 글 쓰라 그러면 딱딱 정답 쓰듯이 써놓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 없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매일 이제 요약하고 매일 글 쓰고 성실함은 짱이에요. 자, 그럼 성실함과 국어 점수는 비례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막 울고 엄마한테 혼났다고 울고 자기도 너무 속상해서 울고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속상하구나. 근데 선생님은 알아. 너 노력한 거 알고 네가 책 읽고 국어 공부한 거 알아. 그래서 그 점수 나는 아주 단단한 점수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러고 다니는 얘 있죠. 까맣고 축구하는 애. 아, 얘는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찍으면 잘 찍어요. 아.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학생은 뭐 92점 나왔어. 아, 난 97점 나왔는데 나는 3개 찍어서 맞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답해. 야, 요 녀석아, 너는 이게 꾹 누르면 푹 들어가는 점수고 이 친구는 눌러도 들어갈 데가 없는 점수야. 근데 얘는 또 성격이 좋은 게 인정 이래요.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번 주 써온 글이 저 진짜 저는 웬만하면 칭찬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네요. 냉정하고 나쁘네요. 예, 인정할게요. 왜냐하면은 이 칭찬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요거는 잘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막 칭찬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번에 글이 참 논리적이고 굉장히 깔끔하면서 핵심이 잘 담겼을 때 아이가 칭찬받았다면서 선생님 제가 생각해도 요즘은 글 잘 쓰고요. 이번에 3학년 돼서 수행평가에서 국어 선생님이 글 잘 쓴다고 한두 번 칭찬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6년 걸렸습니다. 그럼 아까 임계점이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냐?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임계점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갓 백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국어 공부를 뭘 하든 책을 뭐든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서영은 선생님의 작품이 있어요. 서영은 선생님의 중국인 거의 같은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1980년대에 나온 여성 작가의 작품이어서 굉장히 어려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다리가 있는 집 같은 작품이면서 선생님 작품이 너무 좋아요.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계점이 통과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오기원 선생님의 프란츠 카프카 1,000원, 보들레르 2,000원 이래서 메뉴판식으로 쭉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인계점에 도착하지 않은 애들이 키키키 시가 뭐 이래 메뉴판이야. 그런데 시를 배우겠다는 미친 제자와 카프카 제일 싼 1,000원을 시켜놓고 마셨다라는. 근데 그 인계점에 도달한 친구는 선생님 진짜 세상은 다 뭐든지 다 가치로만 평가하고 철학도 예술도 가치로만 평가하는 세상이 참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가 인계점이 넘었다라는 건 그 친구가 문학을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시 한 편을 읽었을 때 거기서 찾아내는 감동이 다르고 글을 하나를 써도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걸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점수 몇 점 그거 보지 마시고 또 얘가 책 한 권 읽었다 안 읽었다 그거보다는 얘가 지금 인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수학은 이 문제집 다 풀면 성적 올라요. 그죠? 두 번째 문제집 다 풀면 성적 오르고 국어는 문제집을 50권을 풀어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어요. 인계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럴 때 정말 좌절하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아주 독서를 잘 날리시잖아요. 너 점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영어는 어떨 것 같아요? 국어가 이러면 영어는 어떨 것 같아요? 영어가 점수가 중학생 때는 국어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도 막 그 거의 지문을 암기하다 싶으면 점수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세월도 끝났어요. 이제 영어도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어와 영어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국어 점수 높은 아이가 당연히 영어 점수 높을 수밖에 없고 국어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높았다면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면 그 상황은 역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이기 때문에 내가 모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계점을 높지 못하면 외국어에서 인계점을 넘는다? 그럼 그거는 그 외국어가 걔 모국어인 거죠. 인계점을 넘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돼요. 제가 팁으로 뭐 만화책만 보는 친구, 그 다음에 글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포기하는 친구, 책을 읽기를 시작하지만 끝을 못 보는 친구, 너무 빨리 읽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지금 뇌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3가지씩 넣어드렸어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친구는 만화로 된 책을 많이 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뇌의 어떤 언어적 신경 가소성이 많이 녹아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건 밑에서부터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방학이 3주 아니면 뭐 4주도 되지 않아서 짧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20분씩만 딱 20분씩만 시간을 내셔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뇌는 우리 뇌하고 틀려요. 특히 저하고는 달라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하루에 20분씩만 딱 5일만 자극을 줘도요 피크가 확 변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분씩 5일 자극 줘도 피크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살을 기점으로 피크를 확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딱 20분, 30분만.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야 돼?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을 딱 재놓고 시간이 그러니까 20분이면 20분. 보통은 초등학생이 35분이 한 교시잖아요. 중학생은 40분, 45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30분만 읽고 시계가 딱 울리면 탁 덮어버려야 돼요. 요거 남았으니까 요거 더 읽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탁 덮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더 읽고 싶어 하면 안 돼. 그 머리를 붙여 너의 소중한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 읽으면 안 돼. 하고 딱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30분 동안 더 집중해서 읽어요. 그래서 30분이 좀 길다. 우리 아이는 좀 평소에 동작이 좀 크고 눈동자가 아까 시 읽을 때 30초 안에도 한 3-4번이 움직인다? 그럼 30분 안 돼요. 20분. 근데 아이가 막 발을 계속 들고 귀가 항상 열려 있어. 귀가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뭐 하다가 문소리가 이게 그 미어캣 아시죠? 딱 그렇다. 15분. 예, 딱 그렇게 15분, 20분, 30분 해서 탁 끊어버리세요.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건 탁 끊어버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 5일만 해보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강의는 지금 다 끝났고 지금 11시 37분인데요. 또 질의응답 제가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 여기 말한 독서 성향이 안 좋은 걸 다 갖추고 아이고 7대 성향을 다 갖췄나요? 흔하지 않은데. 예. 일단 귀도 열려 있고 네. 그리고 책을 볼 그 만화
그 잡지를 좋아해서 음. 만화 같은 잡지를 보는데 이제 그림이 많고 사진도 많고 거기에 이제 만화도 많이 삽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한번 줄글로 된 책 한 권을 읽어봤으면 얘가 좀 하나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으면 이제 줄글에 대해 있는 게 좀 연결성이 예. 없이 좀 잘 이제 책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최근에 이제 서점도 가서 긴긴밤이라는 책을 예. 누리 김누리 예.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볼 수 있겠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한 중간 정도 읽고서는 그냥 잘 읽었다는 건 뭔지 알겠다고. 네, 그래서 다 못 읽어서 좀 뒤에가 좀 감동스러운 거를 좀 네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눈물 흘리지 않던가요? 눈물 그것까지는 아니고 눈물 따위는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길 떠나는 그것도 그림이 많은데 네. 그 책도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많이 안타까워요.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 얘가 이제 처음 접하는 줄글 책으로 좀 추천해줄 만한 책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 잡지가 과학동화 막 그런 건가요? 네, 과학동 어린이 과학. 그러면 긴긴밤은 안 맞죠 그 친구한테. 흰 코뿔소의 생태계나 흰 코뿔소 자원보존 정책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과학책이 맞는데요. 과학책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태어나 보니 과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책 추천 좀 해드릴게요.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게 4학년이기 때문에 너무 뭐 1학년을 위한 과학 이런 건 너무 쉽고요. 과학이 기본이라는 5가지 세트가 있어요. 지구과학, 생물화 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4학년 말에서 5학년 초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과학책이에요. 그걸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과학동화에서 뭐 화석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구과학 책으로 연결해서. 또 제가 초등학교 지금 3학년 친구들과 하고 있는 과학책이 있어요. 여기 그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그 과학책 있잖아요. 12살 궁금이를 위한 과학. 그것도 시리즈가 쭉 해서 한 12권 정도 되는데 저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막 줄글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과학책을 좋아하는데 얘는 그림도 많고 설명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그런데 딱 3학년, 4학년에 줄글은 크게 힘이 없는데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딱 좋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3학년 아이가 거기서 뽑아내는 내용과 제가 뽑아내는 내용이 너무 다른 게 3학년 아이들이 이걸 너무 재미있어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설명이 간략한데 얘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와, 너희의 내세계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 책, 그래서 과학책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이한테는 너무 잔인할 수도 있지만 좋아한다고 주변에 놔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 책을 좋아한다고 주변에 놔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과서 만화, Y 시리즈 만화 많잖아요. 이런 걸 좋아해서 책을 안 읽는 것보단 그거라도 읽는 게 낫다고 해서 서점에 가면 항상 그 책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가슴 아프지만 버리시라고. 왜? 어머님이 안 사줘도 아이가 딱 충분히 아주 많은 곳에서 그걸 다 봐요. 심지어는 뭐 교실에서도 보고 뭐 병원에만 가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줄글을 못 읽는 친구들의 특징은 아이가 글을 읽을 때 그 뇌를 이렇게 fMRI로 이렇게 딱 떠보잖아요. 줄글을 잘 읽는 아이는 이 불이 전체가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서 반짝반짝 싹 빛나는데 줄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이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탕탕 끊겨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여기 전두엽이나 여기 특두엽이 아니라 이 시신경 쪽으로만 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만화를 많이 보는 아이들은 심상을 그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를 읽을 때 머릿속으로 우리는 시화를 그리잖아요. 뭐 낙화라는 시를 읽는다. 그러면 분분히 떨어지는 꽃잎 하면 우리는 막 꽃잎이 막 떨어지는 걸 그리잖아요. 근데 만화나 이런 그림이 많은 책을 읽은 친구들은 그 심상을 그리지 않고 걔가 그려주기 때문에 심상 그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한테는 이 시 읽고 뭐가 그려져 그러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해줘야 돼요? 반대로 시를 읽어주고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쫄라맨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과학책으로 접근을 시키셔야 되고 과학책 중에서도 약간 어떤 과학책이요? 이렇게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으면서도 아예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과학책.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과학책 굉장히 많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책을 좋아는 하는데 책을 제가 제대로 읽나 좀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애인데요. 제가 좀 이게 글밥을 늘리려고 청소년 쪽으로 가니까 좀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냥 어린이 쪽으로 읽으면서 고전 그 리베인가? 예. 그거를 사줬는데 너무 재밌다고 잘 됐네요. 예. 사달라고 하는데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흑목 옆에 하는 건 재밌다 이러고 그냥 슥 지나가면서 읽는 애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냅둬도 되는지 일단은 크게 냅둬도 되는지 아니면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어머님이 뭐 5학년, 6학년 있으시다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쪽에 많이 해당되는데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책 있죠. 그거 무슨 책이라 그러죠? 인터넷 소설이라고 얘기하나요? 자, 그런 거 빠지는 건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런 소설에 한번 빠지면 건져내기는 좀 힘들어요. 아주 예전에 왜 뭐 할리퀸 문고라 그래서 막 이렇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하는 짧은 어떤 단편 소설 같은 거 미국판 그런 거 한참 막 여고생들 막 돌려서 보고 막 했던 그 수준의 한 2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부터 시작해서 구의 법칙 이런 작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거는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줄글로 읽는다 그러면 일단은 걱정할 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는 방법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이런 뭐 독서 교육 돈 내고 독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었고 저는 남아동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는 분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계점에 확 도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나게 분량으로 공세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자고 수업 끝나면 그때부터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해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머리가 띵해지고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머리가 맑아져요. 왜냐면은 이 수다를 떨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전에는 말을 하지 마라.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막 말하잖아요. 그럼 수업적 딱 치는 순간 얘가 입을 닫은 순간 뇌가 확 자버립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고 싶으면은 쉬는 시간에는 말을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말을 해라. 그럼 그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터넷 소설 안 읽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글로 읽는다면 이 분량으로 공격할 수가 없으면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뭐 하근찬의 작품이든 그러니까 100년 전 작품을 이 친구가 저는 100년 전 작품도 현대어로 풀이된 건 안 읽혀요. 현대어로 풀이된 거는 원작하고 비교해보시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원작으로 읽히시되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단어라든지 모르는 단어라든지 그런 사회 풍토 같은 거를 아이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특히 빨리 읽는 아이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자, 박만도는 어느 쪽 팔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수준 높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에요. 특히 어떤 친구한테 빨리 읽고 많이 읽는 친구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학적 질문을 할 땐 당연히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런데 빨리 읽고 훑어 읽고 쑥 넘어가는 아이한테 전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한 권을 읽고 두 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머님이 좀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봐주춤을 자꾸 오줌을 넣었다라고 해요. 이제 그 강가에서 오줌을 싸요 박만도가. 그때 정말 저는 남자아이들과 같이 어떨 것 같아? 오줌 누는데 뭘 어때요? 불편하지 않을까? 뭐가 불편해? 한 손이래잖아. 한 손. 그래서 넌 한 손으로 오줌 넣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그때는 고이춤이잖아요. 옛날 한복 바지. 그러니까 이 끈을 풀면 어떻게 돼요? 이 통이 굉장히 넓어서 훅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엄청 비탈하게 막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은 선생님 근데 그러면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저도 막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남학생들이 막 해요. 그래서 이게 문학이야.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과 문학을 할 때 아예 까놓고 얘기하는 거는 성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박목원 선생님의 윤서울이라는 작품만 해도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산봉우리
윤사울 해글다 깨꼬리 울면 외딴 산봉우리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기대이고 엿듣고 있다. 가만히 엿듣고 있다. 그 처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윤사울이면 5월이고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식물도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윤사울 해길다 깨꼬리 울면 동물도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모든 생명이 짝짓기하고 짝잡고 번식하고 싶어. 그게 본능입니다. 눈먼 처녀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님이 그립고 짝짓기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간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문설주에 기대고 가만히 엿듣고 있는 거예요. 이 엿듣는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문학과 야설의 차이가 이거예요. 문학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그 아름다움과 욕구와 문학적 그죠? 디테일이 있지만 야설은 뭐예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소설 보는 거 분명히 자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리고 웹툰 많이 봐요. 그래서 줄글을 잘 읽는 아이가 웹툰을 보면 상관없는데 중학생쯤 돼서도 계속 웹툰을 본다는 건 이 친구는 줄글에 보다는 만화 쪽에 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줄글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분명히 디테일은 체크하셔야 돼요. 어머님이라도 이렇게 훑어보시고 아이하고 그런 대화를. 그런데 이게 대화를 하다 싸우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싸우는 거. 싸우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못 하셔도 엄마가 읽어보니까 오른팔이래. 그래서 오른팔이면 이럴 것 같아 라고 얘기 해주시거나 또 그런 거 대화 나눠보시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고등어 한 손을 샀다 그랬을 때 고등어 한 손 샀다가 무슨 말이야? 그럼 애들 이런.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고등어가 한 손만한 거.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아닌 어이가 걔네한테는 고등어 한 손을 샀다. 손바닥만한 거 샀다. 이러고 이제 얘는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이라는 게 고등어 2마리, 그것도 자방 고등어. 배를 갈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어떤 애가 이러면 선생님 배를 가르면 2마리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옆으로 쫙 갈라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른다는 게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가른다는 뜻이 아니라 요 배만 갈라서 내장만 꺼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U자 형태로 주머니처럼 되어 있지. 거기다가 한 마리를 또 집어넣어.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소금을 쳐서. 그리고 아이들이 와, 이 사람 부자인가 봐요 막 이래요. 그래도 부자인가 봐요 라고 질문하는 애는 뉴스를 보내요. 고등어, 금고등어, 금둥어. 요즘 고등어가 너무 이제 비싸서 금둥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싼 고등어를 방만도는 선생님 말대로 한 손이면 2마리를 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후가 변해서 60, 70,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꽁치와 고등어가 우리 서민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이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디테일은 꼭 잡아주셔야 돼요. 예, 또 질문 있으세요? 네. 큰아이가 중1 여자. 예. 아까 웹소설 얘기하셨는데 중에서도 그게 또 출판된 네, 맞아요. 네. 출판된 것들이 학교 도서관에 아, 이런데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추천을 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뭐 로맨스물이라든가 추리소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추리 소설은 누구 거? 우리나라 추리 소설 작가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책을 같이 보러 갔더니 그 책이 뭐 그런 게 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약간 그런 시리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예. 저를 이기는 강적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TV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무슨 박사님이나 무슨 분들이 TV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정말 방송용 멘트거든요. 정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멘트.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TV에서, 뭐 방송에서 이랬다 하면 제가 못 이깁니다. 제 박사학위 따위는 다 소용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못 이기는 거. 그 또래 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있는 인터넷 소설 제가 못 이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가 직접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문제. 그러니까 출판사는 말 그대로 회사예요. 영리회사. 돈이 됩니다. 왜 만화책을 김영사도 만화책 출판하고 창비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 알만한 좋은 출판사도 다 번외로 회사 차려서 만화책을 다 출판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돈이 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구애 법칙,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 애가 좋은 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개해줘 해서 그다음부터는 얘가 책을 참 잘 읽는 데서 밤에 안 자고 책을 읽고 뭐 하나 보면 얘가 책을 읽고 있어서 제가 막 간식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구애 법칙을 읽는데요. 그래서 구애 법칙에서 얘가 무슨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애 법칙이니까. 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인육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밤을 새서 읽을만 하죠. 얼마나 흥미있고 재미있겠어요. 좋은 친구를 만난 거죠. 그거를 어머님이 얘한테 설득을 하시려면 어머니가 먼저 읽으셔서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너가 한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봐야 될 부분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봐도 괜찮고 요거는 참 그 10대 애들의 예쁜 사랑 이야기야. 그럼 인정을 해주셔야죠. 난 요 부분에서 이렇게 10대 애들의 사랑 이야기를 예쁘게 표현한 거는 엄마도 참 요 부분은 잘한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리고 해결하는 방식이 막 자살한 친구의 복수를 하고 하는 정말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걱정이 돼. 세상은 아름다운 부분도 많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도 많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우리가 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별을 왜 읽습니까? 저도 지금 또다시 읽고 있어요.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는데 한 30만 원 돈 주고 산 책인데 3,500쪽짜리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맨날 선생님 이거 정말 읽어요? 만나 물어보는데 다시 또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이 결국은 동생을 파는 거거든요. 오빠를 위해서. 그럼 이 결혼을 자기는 찬성을 해야 되냐? 머리는 반대지만 그럼 난 동생한테 뭘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자기는 지금 휴학하고 있고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 그래서 동생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데 막 이러면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수송되는 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고 나면 다 막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막 인생이 다 너무 그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딸이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술 또 사 마시고 막 하는 그런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인생의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쓴 거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탁 복수 통쾌. 그래서 왜 요즘 이렇게 인기 있던 드라마들 뭐 이렇게 학폭 배경하는 드라마나 학교 문제 드라마나 또 무슨 범죄를 대신 이제 복수하는 드라마나 공통점이 뭐예요? 사이다잖아요. 사이다. 통쾌하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문학적으로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통쾌함에 딱 거기서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내려드릴 수 있는 처방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진지하게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작품도 있는데 이런 작품을 너가 읽어야 될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너의 뇌에 안 좋은 걸 미치는 거 있는 건 엄마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어머니 뭐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라든지 갈매기의 꿈이라든지 그죠? 또 아니면 연어라든지 또는 맡겨진 아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처럼 사소한 것 같은 이런 정말로 이 아이가 어렵지 않게 읽으면서도 공부하는 게 뭐고 사는 게 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고등학생 어머니 구혜정이 어머니 결국 다 끝까지 못 읽으셨어요. 자기는 도저히 못 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독이 돼. 근데 우리 아이가 다른 음식은 안 먹어. 근데 독이 되는 이 음식은 너무 잘 먹어. 그럼 어머니 막 독 사다가 쟁겨 놓으시나요? 차라리 그냥 굶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래서 저도 그 어머니한테 같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책이요 딱 보면 너무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표지도 그렇고 양장본에 디자인도 그렇고 어디 내놓고 들고 읽어도 교양 있으신 분이시네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진짜 누가 봐도 예전에 좀 안 좋은 책은 표지부터가 좀 옛날에는 표지부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거나 다른 책에 이렇게 넣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요즘은 그렇게 표지로는 절대 구분이 안 가고요. 또 특히 속지 마셔야 될 게 서점 가판대에 이렇게 올라 있는 책 그거는 돈입니다. 일주일에 700 정도 내면 거기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서점이 돈 버는 건 책을 팔아서가 아니라 그 가판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국단으로 올려니까 내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5천 정도만 투자하면 베스트셀러 됩니다. 예, 그래서 가판대 위에 이렇게 보이게 올려놓거나 하면 이렇게 배너 세워놓은 거 물론 좋은 책도 있어요. 물론 좋은 책도 있어요. 그런데 꼭 좋은 책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베스트셀러가 꼭 좋은 책도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친구면 이제 더 깊이 그런 책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추리 소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셜록 홈즈나 아가스 크리스티 같은 그런 정말 명작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추리 소설도 추리 소설 협회에 소속된 작가분의 작품이 있어요. 일곱송이 장미라든지 블러너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도서관에도 알 수 없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중학생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는데 제가 처음 든 책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저 A부터 Z까지 기업부터 희음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건 책도 막 읽거나 안 되는 순서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그냥 저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읽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걸 먼저 읽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책이 세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읽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걸. 작가가 다르더라도. 근데 그거는 정말 시간을 다 낭비해보고 느낀 거예요. 3년을 낭비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책을 잘 읽고 문자에 굉장히 익숙해진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자존심을 긁어주시면 돼요. 너 정도 책 읽는 수준의 친구면은,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좀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크게 공부 잘할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친구가 뭐, 예를 들면 데미안을 읽고 있어. 막 그런 친구가 있으면 괜히 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못 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좀 자극을 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도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내가 어디 가서 저 데미안 읽어야 뭐 제가 이제 고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모비딕 같은 거 읽히는데 모비딕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애들 괜히 들고 다닙니다. 가방에 안 넣고. 이게 책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읽을 때 다 밑줄 긋고 막 요약하고 하다 보니까 책이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읽은 티가 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보이고. 그래서 그런 책부심을 자극할 수 있게 따님하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읽는 거 잘하고 또 추리소설 읽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과적 성향도 좋은 친구라서 책도 뭐가 있다? 남 앞에서 나 이런 책 읽어 했을 때 좀 이렇게 어깨에 뽕 넣고 얘기할 만한 책이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얘기해 봤으면.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 배가 고파질 때가 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 청일점 준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센스 있으세요. 저 어쨌든 어머니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이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드리면 제가 답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